성공적인 직업생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법 여러분들도 원격 수업에 익숙해졌죠? 선생님도 처음엔 굉장히 어색했는데 이제 텅 빈 이 교실에서 수업을 하는 게 많이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품의 생산 방식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제조업에는 어떤 회사가 있고 제조업은 어떻게 정의되는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이제 그 제조업이 주로 하는 활동이 뭐죠? 그렇죠. 생산이죠. 그 생산의 방식에 대해서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생산 방식과 생산 체제 함께 보겠습니다. 제품 생산의 방식. 우리가 이렇게 딱딱한 용어로만 생각을 하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품 생산,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쓰는 뭘로 예를 들까요? 핸드폰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자, 이 휴대폰을 저는 지금 휴대폰이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휴대폰이 있다고 칩시다. 이 휴대폰을 생산을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 휴대폰 안에는 카메라도 들어가고요, 액정도 들어가고요, 배터리도 들어가고요, 메인보드도 들어가고 스피커도 들어가요. 이런 다양한 부품을 하청업체, 회사에 부품 납품, 발주를 해요. 그래서 부품을 이만큼 주세요. 그러면은 그거를 회사에 싹 모아다가 그것을 여러분들 이 설계도대로 착착착착 조립해서 생산을 하는 거겠죠. 자, 근데 계획 생산이 있고 주문 생산 방식이 있어요. 계획 생산 방식은 계속 연속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연속적으로 예를 들면 어떤 회사가 저기에 어떤 해당하는 회사일까요? 연속적으로 계속 생산만 하는 거예요. 철강업체 같은 거. 여러분 철강업체 같은 거 그때그때 주문 받아가지고 막 예를 들면 아변 코일 500개 이렇게 주문 받아가지고 그거 생산하고 용광로 멈출 수 있나요? 멈출 수 없죠. 그 철강회사 같은 경우는 용광로를 한번 떼기 시작하면은 그걸 멈출 수가 없어요. 계속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멈추면은 그 고로 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 옛날에 우리나라에 그 한창 전력이 모질랄 때 블랙아웃 현상이라고 이 우리나라에서 전기를 만드는데 그 전기 만드는 양 이상으로 전기를 써버리면 전체가 다 셧다운 되어 버려요. 그러면은 그때 그런 피해를 입게 정전 피해를 입었을 때 가장 치명적인 게 어디냐? 철강회사예요. 철강회사 같은 경우는 그 전체를 다 그 녹았던 용광로가 다시 굳으면은 공장 전체를 다 버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 친구들은 뭐 그때그때 주문하는 양에 따라서 조절하거나 이러지 않고요. 무조건 계획된 어떤 양만큼 생산을 계속해서 그 재고의 양을 봐가면서 조절을 하는 그런 타입의 생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게 계획 생산 방식이에요. 두 번째로는 주문 생산 방식인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되게 사고 싶어 하는 거, 그런 회사에서 되게 많이 선택하는 주문 방식이에요. 되게 사고 싶은 거 그거 있잖아요. 뭘까요? 자동차요. 자동차 회사에서 막 흰 색깔 그랜저 100만 대 뽑아놓고 팔 수 없잖아요. 나는 빨간색 사고 싶으니까 빨간색을 이렇게 주문 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내가 주문한 옵션이나 색깔과 이런 거에 따라서 자동차가 공장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만든 자동차는 제 주문에 따라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뭐 흰차 100만 대, 검정차 100만 대 이렇게 생산하는 게 아니라 흰색에 옵션은 이 옵션을 넣고 이 옵션을 빼서 생산하는 자동차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다듯이 가게에서 그냥 이렇게 집어 선택해가지고 그날 당일날 살 수 있는 게 아니라요. 현대자동차 대리점 가서 계약을 하는 거예요. 난 이런 옵션으로 차를 만들어줘 하고 계약을 하면 한 적게는 일주일, 많게는 뭐 6개월까지 기다리면서 내가 주문한 차를 받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이게 바로 주문 생산 방식입니다. 주문 생산 방식 같은 경우는 재고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덜 남긴 하지만
이 생산 관리를 굉장히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생산을 하면서 계획을 좀 잘 짜서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에 따라서 계획 생산 방식을 쓸 것이냐, 주문 생산 방식을 쓸 것이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생산 체제인데요. 이 생산 체제는 인풋, 투입을 해서, 투입이라는 것은 재료겠죠? 원재료를 투입해서 생산 과정, 내가 이 유의미한 생산 과정을 거쳐가지고 아웃풋, 제품이 나온다 이거예요. 근데 이 과정이 로스가 많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회사 취업 나가서 회사에서 가장 많이 좀 취직을 하게 되는 분야가 이 생산관리 분야인데요. 이 생산관리 분야에서는 이걸 되게 잘 이해해야 돼요. 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더 생산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냐, 위험 요소는 무엇인지, 더 개선해야 될 방향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직접 생산 라인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운영하면서 그 피드백을 많이 여러분들이 얻어낼 수 있으면 더 좋은 근로자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피드백이라는 과정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어떤 더 나은 방법이나 그 다음에 위험을 제거하는 것,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개선 방향을 적용시키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피드백이 굉장히 중요한데,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했을 때 이 결과를 보고 내가 어떤 부분에서 개선을 하면 더 나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지 항상 피드백을 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시면서 내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인풋이죠. 근데 성적이 안 나와. 이게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하면 절대 성적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내 아웃풋을 보고서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지 피드백을 해야 발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피드백을 잘해야 성공해요. 피드백을 잘해야 또 같은 문제를 겪지 않고요. 피드백을 잘해야 더 나은 미래로 여러분들이 빨리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산에서도 피드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렇게 제품 생산 방식을 얘기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 생산을 이해한다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왜냐하면 직접 여러분들이 회사에 가서 근무를 한 것도 아니고 견학을 했었어도 그냥 현상적으로만 봤기 때문에 실제 이 회사의 어떤 운영 메커니즘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조사를 하나 시키려고 해요. 스마트 팩토리에 대해서 조사를 하도록 할 겁니다. 스마트 팩토리는 기존의 공장, 여러분들 공장하면은 빵 공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빵을 여러분들 막 만드는 거야. 만드는데 밀가루 넣으면은 빵 만드는 기계가 이렇게 빵 만들어가지고 봉지 씌워가지고 이렇게 박스에 넣어가지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스마트 팩토리는 뭐냐면 인터넷 사람들이 주문해. 그러면 주문한 데이터가 컴퓨터로 와가지고 그 컴퓨터에서 자동적으로 밀가루의 양을 계산해가지고 투입을 해요. 그 다음에 뭐 단팥의 양을 계산해 투입을 해. 그 다음 만들어요. 만든 다음에 이 포장을 알아서 하고 그 다음에 유통도 알아서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전자동화된 시스템을 스마트 팩토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여러 가지 공장의 정보 통신 기술이 좀 가미가 돼가지고 사람이 좀 컨트롤해야 되는 그런 영역들을 컴퓨터라든지 인공지능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정보통신 기술들이 그걸 대신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뭐 센서라든지 아니면은 뭐 로봇팔 같은 그런 하드웨어적인 어떤 인간의 어떤 힘든 일을 대신하게 하는 정도의 수준에 왔다면 앞으로의 스마트 팩토리는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필요한 양만큼 생산을 하고 그 다음에 생산된 물건을 유통하고 그 다음 마케팅하는 것까지 일괄적으로 다 포함한 것을 스마트 팩토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한마디로 정의하면 인간의 개입이 더 적어지면서 더 나은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그런 공장을 스마트 팩토리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업과 산업활동에 대해서 단원에서 우리가 공부를 해봤는데요. 이 단원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알아둬야 될 거는 뭐 이런 계획 생산 방식이다, 주문 생산 방식이다 이런 방식을 외우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취업했을 때를 가정하고 내가 그 취업했을 때 그 회사에서 내 역할이 정확하게 무엇이며 거기서 내가 더 나은 어떤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좀 기여해야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정확히 알으려면 회사가 어떤 방식의 어떤 생산 방식을 추구하는지 어떤 방식의 어떤 유통 경로를 갖고 있는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그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에서 자신의 능력을 펼치시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직업생활을 위해서 알아야 되는 배경 지식이라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고 이거를 학문적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그냥 회사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능력을 더 뽐내기 위한 배경 지식 정도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가오는 시대는 여러분들 지금의 3차 산업 시대의 어떤 그런 공장의 어떤 틀에서 벗어나서 여러분들 4차 산업혁명의 스마트 팩토리, 그러니까 스마트 공장의 중간 단계 여러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한창 직장 생활 하실 때는 지금의 현재의 공장과 스마트 팩토리의 공장으로 넘어가는 그런 과도기적인 형태의 시대에 여러분들이 근무를 할 거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빨리 습득을 하시고 그 다음 넘어가는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시면 안 되고 더 나은 발전 방향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이 얘기를 하니까 최근에 봤던 영화가 생각나네요. 제가 제목은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옛날에 흑인 여성들이 대우를 굉장히 못 받았어요. 미국에서. 미국이 1950년, 60년대까지만 해도 굉장히 인종차별이 심했었는데 그 당시에 전산원이라는 직업이 있었어요. 지금은 컴퓨터가 하는 일을 그 당시에는 전산원들이 계산을 일일이 하고 검증하는 과정을 사람이 직접 했거든요. 그래서 나사, 여러분 알죠? 우주항공 미 우주항공 그 단체에서 굉장히 이 냉전 시대 때 우주에 먼저 가기 위해서 경쟁을 소련과 했어요. 그 당시에 소련과 경쟁을 한 이유는 공산주의냐 아니면은 이 자본주의냐를 놓고 싸웠었는데 내가 더 나은 기술을 갖고 있고 더 발전된 나라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주항공 기술 그 척도로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소련과 미국의 이 경쟁이 굉장히 심했을 때예요. 그 당시에 이 흑인 여성들이 거기서 전산원 일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딱 발명된 어떤 상용화되기 직전의 어떤 물건이 컴퓨터였어요. 대형 컴퓨터. 그러면은 거기에 흑인 여성들이 자신이 하고 있던 일을 이제 컴퓨터가 대신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나가야 되겠죠? 근데 그거를 미리 이 흑인 여성들이 알고 그 컴퓨터를 운용하는 방식을 공부해서 그 컴퓨터가 오자마자 자기네들이 하던 계산을 컴퓨터한테 줘버리고 자기들은 컴퓨터를 운용하는 그런 직무로 바꿔가지고 계속 더 잘 근무를 하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3차 어떤 산업에서 4차 산업으로 넘어가는 이 과도기 시점에 여러분들이 4차 산업에도 분명히 사람이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분명히 사람이 필요할 거거든요. 여기에 필요한 인력은 무엇이고 내가 여기에 맞춰서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는지 한번 잘 고민을 해보시고 미래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